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레포트들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는 총 7가지 플러스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른 가치주와 성장주 투자 전략에 관련된 리포트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현재 경제를 분석하는 내용, 두 번째는 해외 주식 중에서 지금 에너지 업종이 미국 주식에서 에너지 업종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차이나 이슈 살펴보고, 네 번째는 글로벌 퀀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으로 넘어와서 툴젠,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재생에너지 모든 것에서 인디아 태양광 관세 부과가 중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경제를 분석하는 내용이고, 제목은 매의 고도는 지금이 가장 높다 해서 시리즈로 지금 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붙었고요. 1번, 구인자 수의 허수는 없는가입니다. 지금 매의 고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매는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강한 이런 모습을 이제 매라고 말한 거고, 매의 고도, 그러니까 매가 하늘을 나는 거죠. 근데 그 고도가 지금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긴축이 아주 강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올해 연준은 연말까지 추가 195bp 금리 인상을 이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의 회의에서는 50bp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짧고 강하게 긴축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매는 언제까지 높게 날 것인가 생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긴축을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다 해서 지금은 첫 번째 고용 부분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강한 긴축의 의지를 보이는 데는 고용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고용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긴축을 단행하는 건데, 이 고용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서, 기업의 구인 수요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총 고용자 수 대비해서 구인 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큰 폭으로 괴리가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합니다. 괴리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구인 수요가 부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업들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업들이 애를 먹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업이 구인 수요가 엄청 높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육아 문제, 고령자 은퇴가 고용 공급을 제한하면서 임금 상승, 구인 수요가 지금까지 계속되었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전체 고용자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1% 이내 고용 위축폭이 이미 축소되었으며 향후 경기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어서 구인 수요가 높았던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급하게 채용을 했던 인원의 교체를 염두에 둔 구인 광고는 남아있겠지만 실제 전체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 필요는 늘기보다는 앞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용 쪽이 좋다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제자리로 돌아갈 지표를 관찰한 바 있음. 그래서 기업의 구인 수요는 증가가 아닌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업의 구인 수요가 과대 계상되었다면 연준의 계상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매파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고용 지표가 지금 과대 계상되어 있고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면 연준의 생각도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 에너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바이든이 유럽을 방문한 이후로 유럽과 미국이 협약을 맺었죠. 에너지 관련된 협약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이 EU에 대해서 LNG 수출 확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핵심은 총 3가지다. 미국의 노력에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은 EU라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처를 확보한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이든 정부의 화석연료 규제 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 해서 이 3가지 점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에너지 업종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업종들을 또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업스트림 업종, 즉 천연가스를 채굴을 직접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 업종. 그래서 에너지 업종을 다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업스트림 기업이라고 해서 진짜 채굴을 LNG를 채굴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스트림 기업에서 그 채굴된 LPG를 수송하는 기업일 겁니다. 이 2가지 기업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업스트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마진과 현금 흐름의 개선,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 측면에서 이미 높은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업스트림 기업들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부분에서 장비 서비스 기업은 정부 규제 완화로 LNG 생산과 운송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드스트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드스트림 기업은 미국 내 천연가스 채굴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송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국에서 지금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를 배로 실어 나르겠죠. LNG 선에 이제 실어가지고 배로 갈 건데 지금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기 보니까 이 배가 선박되는 요 한국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송하겠죠. 이겁니다. 이걸 하는 기업이 미드스트림 기업이고, 이렇게 LNG 수출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 내 이동 및 근접급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LNG 선으로 나를 거지만 어쨌든 수출 거점 지역까지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미드스트림 기업도 좋다는 건데요.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채굴된 천연가스를 수출 거점 지역으로 수송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 투자가 추진되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은 없느냐? 이제 짚고 가야 할 변수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수요, 두 번째는 오펙의 증산 속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오펙에서 이제 증산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변수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에너지 수요를 위축시켜서 가격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에너지는 필수 소비 품목이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긴축 부담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 둔화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 이래서 이제 에너지 수요 자체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펙의 증산 가속화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바이든 집권 이후 중동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잡고 있지만 향후회의에서 이런 관계는 언제든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향후회의에서 오펙이 증산 속도를 높일 경우 유가 하향 안정의 시점이 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 그게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중국 상하이시가 락다운을 했다고 합니다. 상하이가 락다운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27일 현재 시간 오후 8시 상하이시는 이제 한 4일 간격으로 상하이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쪽,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4일씩 이렇게 락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이게 2020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단행이 되는 건데 상하이시 자체가 봉쇄가 되는 거죠. 근데 상하이시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상하이시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이며 특히 물류 및 금융은 각각 3.9%, 3.7%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4일 동안 이제 락다운이 되니까 큰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국 정부는 봉쇄 기간에 금융시장, 공항, 통관, 철도, 항구시설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육로로 다니는 거는 봉쇄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죠. 이렇게 락다운 하는 것이.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 해운 물동량의 39%, 한 40%가량이 육로를 통해서 내륙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이번 봉쇄 조치가 전국 물류 시스템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거는 맞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 필수 소비자 범위 내에서 돼지고기, 야채 등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면은 2020년도와 달라진 봉쇄 강도, 그리고 전면적인 락다운이 아닌 구역 설정 및 생산 시설은 최대한 제외를 했다는 점, 중국 정부가 지금 유연한 대응과 경제를 고려한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2020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 때처럼 완전한 락다운은 아니다. 하지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해서 중국 경기 저점이 2분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변경된 것이 예상이 된다. 또한 물류망 정체에 따른 공급 문제가 예상보다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여기 보면 돼지고기, 야채 이런 거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한번 예의 지켜보자 이렇게 레포트는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퀀트 전략인데요. 신흥국의 상대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별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을 크게 선진과 신흥으로 분류를 하고 신흥 지역에는 라틴 아메리카, 신흥 유럽, 여기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흥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 아시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신흥국이 부진한 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가 MSCI EM 지수에서 퇴출이 됐다. 그래서 아예 러시아가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 유럽이 거의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36.9%를 마이너스 36.9%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흥 유럽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신흥 유럽이 안 좋아서 신흥 지수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 아시아도 안 좋다. 그래서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도 두 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하는 거는 어쩌 보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포함된 라탐 이라고 부르는데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는 그 중에서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폭으로 14.2%로 이익률이 추정치가 굉장히 증가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대표적으로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좋다. 그다음 두 번째 신흥 유럽 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공 등의 그의 국가들의 비중이 커졌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이 약세를 띠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약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항상 2위를 차지했는데 인디아란 대만의 강세로 신흥국의 비중이 한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살펴보면 그래서 한국은 10년 넘게 신흥국 2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지금 이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중국은 1등이겠죠. 그리고 2등을 대만한테 작년에 역전당했는데 이게 다시 인디아한테 역전을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4위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계속 역전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체도 지금 좋지 않아서 신흥국 아시아 내에서도 나라별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 여기를 주목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종합하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좋고, 신흥국 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툴젠 기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크리스펄 특허 분쟁을 통해 재조명받는 강자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기업은 유전자 가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툴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기술이 CBC 그룹, 브로드 연구소 이렇게 해서 세계 탑 3위 안에 드는 기업들과 특허 분쟁을 이어갈 정도로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유전자 가위 업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CAR-T는 항암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자병인데요. 이게 샤르코마리투스 병이라고 하는데 다리와 팔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유전자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유전자병이다 보니까 따로 치료제가 딱히 뚜렷한 것이 없었는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리코마리투스 병에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유전자 가위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 이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차세대 항암제 해서 TAG72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서 항암 효과를 개선했다. 이제 부작용들을 줄이고 이제 항암 효과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올해 임상 1상의 진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리코마리투스병 치료제인데요. 이건 유전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PMP22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임상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까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성 한반 변성 치료제 이렇게 눈의 망막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치료제에 이제 이런 생성을 억제하도록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도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도에 하반기 IND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특허 분쟁인데요. 이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은 특허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CBC 그룹과 첫 번째가 CBC 그룹이고 두 번째는 브로드 연구소, 이제 세 번째가 이 툴젠 이렇게 세 개 기업이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지금 1라운드로 CBC 그룹과 브로드 연구소 이렇게 붙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브로드 연구소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긴 상태라서 이제 2라운드죠. 브로드 연구소와 이제 툴젠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런데 이 2라운드에서 툴젠은 저촉 심사에서 시니어 파티 지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로드 연구소가 주니어 파티 지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브로드 연구소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발명했어.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쪽이 브로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분쟁 전에 이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건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좀 깔끔하고, 왜냐면 법적 분쟁이 계속 지속될수록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합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향후 발생된 수익뿐만 아니라 이미 이 두 개의 연구소나 이제 그룹이 거둬들인 수익도 지금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툴젠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모멘텀은 특허 합의가 이 3사 간의 특허 합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조금 기대를 모아지는 점이고, 두 번째는 후보 물질이 임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성공을 거두며 주가의 기업 가치에 크게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 이리치 코크랩 기업입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에는 크게 한 네 가지. 근데 첫 번째랑 지금 여기 보면은 세 번째는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실물 기초자산의 잠재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 계획이 부재했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이제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봐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리치 코크랩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배당을 굉장히 잘해주는 건데 2022년 예상 배당률 수익률이 약 6.8%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차입금을 리파이낸싱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차입금 한 4%대, 그러니까 비용이죠. 4%대로 이거를 자금을 조달한 게 이게 새로 이걸 조정을 해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거를 3%대로, 비용을 지금 3%대로 낮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 4,350억 원 정도의 대출금으로 이제 요거를 그냥 운영을 했던 거를 일부 조정을 해서 3,150억 원에 달하는 것은 대출금 3.1% 수준의 대출금으로 이제 했지만 나머지는 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채로 발행하다 보니까 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죠. 2.75%로 이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75% 수준으로 이제 사채를 발행했고 이 규모가 1,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리파이낸싱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인 거죠. 이렇게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면을 이제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예상 배당률은 한 6.8%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매력이 충분하다. 이 기초자산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장점은 지금까지는 기업 구조 조정 리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23일 주총에서 이거를 위탁관리 리츠로 변경하자, 그래서 변경 인가 추진을 의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지주의 지분이 원래는 57%였는데 50%로 낮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신규 자산 편입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의 매력이 더 추가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리츠를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중국 재생에너지의 모든 건, 이렇게 해서 인디아의 태양광 관세 부여가가 중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도는 중국산 태양광 셀과 그 다음에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변경을 해 왔는데, 일단 한 이때쯤에는 중국 이제 태양광 셀 대상으로 관세를 25%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17.9%로 이제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한 이 정도 기간, 이제 3월까지, 올해 3월까지는 무관세 기간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 갑자기 관세를 올려가지고 모듈에는 40%, 셀에는 25% 정도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격 자체도 높아지게 된 거죠. 중국산 태양광 셀과 태양광 모듈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향 모듈 수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인도의 태양광 관련 생산 능력 자체가 지금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자국에만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인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셀을 제조하는 인도 기업이 무역 특구
경제 특구 지역에 거의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40%, 그다음에 한 60%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생산 제품은 모두 다 수출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이 중국 기업과 똑같이 관세가 매겨질 거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도 제품에 비해서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움직임은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웨이퍼 수출도 모듈 수출 감소분의 상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는 태양광 웨이퍼 생산 능력이 전무하다. 아예 전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예 없다는 거죠. 네, 웨이퍼가 있어야지 이게 셀이 되고 모듈이 되고 하는 건데 이 웨이퍼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인도가. 근데 이거를 수출을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 웨이퍼 수출을.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셀과 모듈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났다 하면은 이 웨이퍼로 중국 기업들이 다시 여기 모자라는 마이너스 된 거를 여기로 웨이퍼 수출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모듈 자립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모듈 수출 부분의 감소폭을 웨이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